그러면 정답이 5번입니다. 4번이 아니라 5번으로 2번이 4번에 있는데 5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645페이지의 전매 제한을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여기 전매 제한은 분양권 거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전매 제한과 관련되어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은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1번 투기과열지구라는 말 보시고 2번 조정 대상 지역,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 4번 공공택지외 택지.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가 전매 제한 대상인데 전매 제한 기간과 관련되어서는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2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 제한 기간만 나중에 보십니다. 다만 이 투기과열지구의 전매 제한 기간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해 3번 정도 바뀌었던 게 이 파트이기 때문에 계속 자주 바뀌다 보면 출제하는 사람들도 출제하고 나서 전매 제한 기간을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투기과열지구 하나만 본다, 그 생각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648페이지에 3. 전매 제한 특례 찾으셨죠? 여기 전매 제한 특례와 관련되어서는 전매 제한 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는 경우인데 1번, 2번, 3번만 묶어놓습니다. 특히 3번 보시면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는 경우 외국에 이민 가는 걸 말합니다. 국내 주택 필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2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국내 주택 필요 없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을 공급받았을 때 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근데 우리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3년 연속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3년 연속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대신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분은 해줘야 됩니다. 잠깐 살펴봐 보십니다. 사업체가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스에 1번 찾으셨죠? 공공택지. 그리고 2번입니다. 공공택지외 택지 가로 해놓으시고 밑에 큰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공택지외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면 그곳에 공급하는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경제 파트를 공부하실 때 일정한 수요 공급 곡선과 관련되어 최초 물건의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자는 소유자가 결정합니까? 공급자가 결정합니까? 공급자가 결정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높은 공급 가격이 책정되게 되면 거미집 이론에 따라 제자리 찾아가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의 최초 공급 가격은 누가 결정한다? 공급자가 결정하면 주택의 공급 가격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결정하는 것인데 특별히 그런 경제 이론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분양가격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되게 됩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에 위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온다 생각해 주시고 특별히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찾으셨죠? 적용 제외라는 말 찾았습니다. 1번 도시형 사유택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고 3번에 관광특구에 건설 공급되는 공동택으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사항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이 도시형 사유택은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분양 가격을 제한하게 되면 만드는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는 우리 가끔 잠실 가신 적 있죠? 그 잠실 일대가 현재 관광특구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5곳에 관광특구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관광특구에는 외국인이 많이 방문합니다.
여기에는 작은 집을 만들어서 외국인에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까? 큰 집 지어서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까? 잘 보여주기 위해 이 관광특구에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택 건설하는 데는 그러한 건설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추진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적용 제외까지만 지금은 봐놓습니다. 그리고 665페이지 보시게 되면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투기과열지구는 2년 연속 시험에 나왔는데 3세판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4개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2년만 풀게 되면 2년치 풀게 되면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대충 해결되실 겁니다. 다만 이 투기과열지구는 투기하지 말라는 제도입니까? 투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투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미분의 아파트가 분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쪽에 최근 미분의 아파트가 발생했었는데 분양 계약 물량의 70%는 청약 당첨자가 계약 체결 하셨는데 나머지 30%가 미분양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분양 안 된 미분양 상태가 발생한 것은 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7억에 분양했을 때 한 1억 정도는 대출되는데 나머지 5억이 안 되거든요. 6억 있는 분들은 다 분양 받으시던데요. 그리고 아마 올 4월 달부터 이번 달부터 강남 쪽에 한 3년 만에 재건축 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25평짜리가 10억 정도에 분양되게 되는 25평 10억이면 말이 안 되죠. 예, 저도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아마 이번 4월 달부터 분양되게 되면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미분양 물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현금 부자들은 다 받아가실 것 같은데요. 투기과열지구 이루어지는 투자 형태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우리는 투기과열지구는 그냥 투자라는 곳 그런 곳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청와대 계신 분들도 잘 투자하지 않으십니까? 이번에 물러나신 대변인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에 투자하셨거든요. 그곳은 재개발 신속하게 하겠습니까? 10년 뒤에 하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들이나 그런 훌륭한 분들이 하신 곳에 가서 숟가락만 꽂으면 같이 잘 사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연구 분석 다 해놓으셨지 않겠습니까? 전혀 와닿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 가진다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조정 대상 지역이 작년에 신설되었고 작년에 바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마 올해 조정 대상 지역을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다만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앞에 청약 조정이라는 말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 경쟁률이 심한 곳이 있고 청약 경쟁률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조정은 심한 곳은 끌어내린다는 이야기고 미달되는 곳이 있다면 끌어올린다는 이야기죠. 그런 개념으로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는 동그라미 1번 과열 지역과 동그라미 2번 위축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의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진짜 숫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하면 만만합니다. 지금은 그냥 과열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곳으로서 저 과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해야 되고 위축 지역은 청약 경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침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올해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664페이지 봐주십니다. 리모델링 찾으셨죠? 우선 664페이지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1. 기본계획 찾았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특별시장부터 대도시장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0년 단위 추천해 오시는데 계획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그리고 박스 속에는 4번, 5번을 묶어놓습니다. 4번, 5번을 묶어놓습니다.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설의 영향 금톡, 일시 집중 방지. 그리고 6번은 그냥 보십니다.
도시 과밀 방지. 도시 과밀 방지 줄만 쳐놓습니다. 이걸 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했다라는 것만 나중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5번 타당성 검토라는 말 찾으셨죠? 5년마다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666페이지에 2번 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증축형 리모델링 관련되어 양가로 1번입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안전단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안전진단하는 자는 누구이다? 시군 구청장입니다.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에는 안전단 필요 없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만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 맨 첫 번째를 봐주십시오. 첫 번째를 봐주십시오. 양가로 3번 보게 되면 구조안전 확인을 위한 안전단 찾으셨죠? 구조안전 667페이지입니다. 667페이지. 첫 번째 줄에 양가로 3번 구조안전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입니다. 시군 구청장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허가한 후 추천했습니다. 허가 전입니까? 허가받은 이유입니까? 허가받은 이유입니다. 해당 건물의 구조안전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안전진단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옆에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안전진단은 리모델링 허가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안전진단 결과 D등급과 E등급이 나오게 되면 재건축하도록 되어 있고요. A, B, C등급이 나왔을 때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허가받은 이후 2차 안전진단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안전진단이 몇 번 이루어진다? 2번. 허가받은 후 안전진단 다시 실시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리모델링 행위허가 찾으셨죠? 박스 속에 동의 비율이라는 것을 봐놓습니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부터 관리주체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입주자 전체 동의 받을 것, 입주자 전체 동의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을 먼저 보십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을 것, 소유자 전원 동의 가로 해놓습니다. 대한민국의 100% 동의는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2번 보시게 되면 리모델링 대조합이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받고자 하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때에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0%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택단지 전체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50%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한 개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75%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75%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5번 도시계획인의 심의 있고 6번 권리 변동 계획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인의 심의 보시면 시군구청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하는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설의 영향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부합 여부 등에 대해 시군구 도시계획인의 심의 거쳐야 한다. 심의 동그래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6번입니다. 권리 변동 계획 사실었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하는 경우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가로 해놓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 변동 등에 관한 한 줄 밑에 가로 속에 권리 변동 계획 찾으셨죠. 권리 변동 계획 주셔놓습니다. 수립하여 사업계획 승인 행위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서 얘는 해놓습니다. 사실 공급 파트는 주택 공급 파트는 사업체 불법 행위 방지와 관련된 공급 등의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사업체가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저 모델하우스에 설치하는 내부
마감 재료와 가구가 있거든요. 그것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공급하는 주택의 마감 자재와 가구와 달라도 된다? 꼭 같아야 된다. 꼭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델하우스에는 아주 좋은 것 설치하고 실제 분양할 때는 엉뚱한 것 설치해 주게 되면 이것 분양 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저 견본택 건설 공급하게 되면 저 사업체는 마감 자재 목록표라는 것을 작성하고 사업체는 입주 예정자와 시군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예정자는 저 목록표를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에게 불법행위 저지를 않았다면 규제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감재 목록표는 누가 열심히 보관해야 된다? 시군 구청장이 사용날부터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사업체는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건설하게 되면 이것만큼은 분양 가격을 자기가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우리가 예를 잠깐 보셨습니다. 공공택지 그리고 공공택지 외 택지 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인에 공급한다고 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공급하는 공급 물량으로서 만약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하게 되면 그 아파트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이죠. 그 조합원에 공급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청약 신청을 통해 일반인이 공급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공택지에 만들어지거나 공공택지 외 택지 중에 어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만들어지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되게 됩니다. 최근 하남 위례지구가 개발되었다고 하면 그 개발 형태는 공공택지이거든요. 왕숙지구에 개발하게 되는 아파트라 하면 그 왕숙지구가 공공택지이거든요. 그곳에 공급되는 주택은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것 이해하시고 덕분에 하남에 지금 열심히 공급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죄다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가격이 한 7억 정도라고 하면 하남에 공급되어 있는 아파트는 거래가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요즘 줄 서서 분양 받으시던데요. 그래서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 가지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관광 특구안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아닌데 주택은 층고가 보통 3m이지만 비주택의 경우는 층고가 4m입니다. 우리가 집에 생활하셨을 때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와 우리 학원 건물의 천장까지 거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층 나오게 되면 보통 200m 나와야 되지만 주택만큼은 얼마? 150m가 그런 이유로 나온다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봐주실 것이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인데 이 사용검사 매도 청구는 2번 연속해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보시는 게 저당권 설정 제한을 함께 보셨습니다. 얘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저당 설정 제한은 그 제한 기간이 입주자무지 공고 승인 전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60일 꼭 나와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 설정 제한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제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부기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기 등기했는데 불구하고 실제 이중 매매 이루어지게 되면 그 요력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 거기까지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에 60일 꼭 들어간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 억제와 관련되어 우리 주택법에서는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봐주실 것이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통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시도지사는 투기 과열 지구는 지정할 수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되어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에 대한 지정 요건을 지금 외우면 시험 오는 날 기억한다, 기억 못한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이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저용주택, 심지어 공공택지 외 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매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전매 제한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주정부가 외국에 이민 가게 되면 전매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몇 년 이상? 2년 이상 체류하는 때 전매할 수 있다. 일단 그 두 가지만 제대로 잡아놓으시고 나머지를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입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일정한 질서, 순서가 있는데 불구하고 청약 통장을 거래해서 새치기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 올해 생각에는 얘가 4, 5체 파트에서는 시험에 나오게 될 것이고, 얘와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보실 것이, 올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리 모델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얘만 잠깐 보시고 바로 농지법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주택법의 리모델링 사업은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대수령 리모델링 사업은 사용사업 10년 경과되면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는데, 15년 경과된 때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하기 위해서는 시, 군, 고천장 시장은 뭘 통과해야 된다? 안전진단. 만약 이 안전진단 결과 A, B, C 등급 나오게 되면 그때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D등급과 E등급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재건축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와우 아파트 무너졌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와우 아파트 무너지면서 그 당시에 화투 그림을 유명하신 분이 세종회관에서 노래를 하셨는데, 신고산 타령하시면서 신고산 우르르 꽝꽝이 아니라 와우 아파트가 우르르 꽝꽝이라고 노래 가사를 개사해서 불렀다가 박정희 대통령께 찍혀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서거하시고 나서 다시 국내 귀국하셨는데, 이번에 그림 한번 잘못 그렸다가 재판 받으시더라고요. 그분도 젊을 때는 참 의식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진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가장 튼튼했습니다. 와우 아파트 사건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 방문하셔서 공사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공사 자재 다 빼돌리는 게 일이었는데 그때만큼은 빼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안전한 시하게 되면 B등급 아니면 A등급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통과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 세대 집주마다 큰 방치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내력벽이나 기둥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두들기고 계시지 않았나.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전단행을 통과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재건축할 수 있다. 대신 A, B, C 등급 나오면 뭐 한다?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선형의 경우는
그냥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지만 증축하는 것은 뭔가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 생길 수 있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을 30% 증축할 수 있고,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우리 지난주에 하셨는데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얼마까지 증축할 수 있다? 40%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게 됩니다. 바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분류하게 되는데, 여기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은 같은 주택단지에 세대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택단지는 복잡해질 수 있죠. 그 복잡해지는 과밀화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늘릴 수 있는 세대를 제한하게 됩니다. 기존 세대에 얼마까지만? 15%까지만 늘릴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방금 배우신 게 있습니다. 여기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은 과밀화 현상을 해소할 목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과밀화 현상에 대한 기반설의 영향에 관한 사항들을 충분한 대책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아파트 단지에 대한 대지 지분은 같아진다, 달라진다. 100세대일 때 10평씩 지분 가지고 있던 게 110세대가 되었다면 10평 지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리관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하여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이러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만약 200세대 아파트를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230세대 되게 된다면 저 30세대가 더 살기 때문에 전기, 수도 공급량은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저 30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전기, 수도 공급량을 늘려주지 않고 세대수만 달랑 늘리게 된다면 단서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기반설의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코자 뭐해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은 늘릴 수 있는 세대수에 대한 제한, 기본계획과 권리변동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여기에 관계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안전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직 증축하게 되었을 때 최대 증축할 수 있는 층은 몇 개 층까지? 3개층. 만약 15층 이상이면 3개층을,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을. 그리고 수직 증축하고자 한다면 20년 전에 또는 30년에 만든 아파트의 구조도를 확인함으로써 얼마까지 하중을 늘릴 수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리모델링 사업 인허가 받은 이후 2차 안전 진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세대 증가형이건 수직 증축형이건 모두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허가 전에 안전진단 실시하는 것은 공통사항인데 2차 추가 안전진단 필요한 것은 어디에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 2차 안전진단을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도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설명하게 되면 그 점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계된 사항이고 2차 안전진단과 층수 제한에 대해서는 어디에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특징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리모델링 사업을 실제 시행하고자 하면 그 시행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해당 공태에 거주하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담당하게 됩니다. 대신 이들이 하게 되면 보통 대수선 형태입니다. 저 대수선 형태의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전원 동의 받고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는데, 저것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의 100% 동의는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동택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말란 이야기죠.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입주자 소유자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입니다. 소유자는 아파트에 대한 등기상의 권리자를 소유자로 표현하고 저 입주자는 그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을 가족을 입주자라 표현합니다. 입주자 소유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30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사업 시행하게 되면 몇 명 동의 받아야 된다? 그냥 100명으로 바꾸겠습니다. 100명 있었다고 하면 100명이라고 하면 몇 명 동의 받아야 된다? 100명.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사업할 때는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된다. 100세대일 때는 100명 모두의 동의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반면에 리모델링 대조합을 설립하여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한다면 이 조합 설립 시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는 것과 75%는 4분의 3이거든요. 두 번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이번에 동의 받는 목적이 조합 설립에 있다고 하면 3분의 2. 리모델링 하겠다. 리모델링 하겠다 이 말은 허가 받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럴 때는 얼마? 75%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었을 때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 동의와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0%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반면에 한 개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 동의 받은 때만 시군구청장에 허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조합 설립이 목적이라면 3분의 2. 리모델링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75%의 동의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이쪽입니다. 저렇게 잡아놓으시게 되면 리모델링도 올해 시험에 꼭 나올 거거든요. 안 믿기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토지임대 분양주택에 관한 사항들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자, 주택 소유자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택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기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시게 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몇 년? 40년. 그런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견고한 건축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재단 존속기간은 30년을 보셨는데 얘는 얼마로? 40년으로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경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 75% 이상이 계약 갱신 요구한 경우는 40년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에 임대차 계약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가 강제로 한다 해서 갱신되는 거 아니죠. 대신 여기에서는 주택 소유자 얼마? 75%가 요구하게 되면 무조건 갱신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냥 40년과 75%만 각각 동원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주택상환사채 찾으셨는데 얘는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얘가 자금 조달 파트이거든요. 앞서 제가 주택 건설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수용, 국공유지, 채비지란 말을 꺼냈고 자금 조달과 관련되어서는 주택상환사채란 말을 꺼낸 적이 있는데 그걸 봐주셔야 됩니다.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그냥 얘만 보고 마십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그것만 보고 마십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자금으로 활용한다. 그 정도로 대신 하십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농지법 들어갑니다. 농지법은 한 10분 정도에 끝낼 겁니다. 그래서 한 50분 정도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농지법과 관련된 재정 목적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소유, 이용, 보전 가로 해놓습니다. 이 세 가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 환경 보전에 임하지 않은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주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 농지법의 제정 목적을 통해 현재 농지법은 소유와 이용과 그리고 보전으로 법이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올해는 얘와 얘가 다시 나올 겁니다. 왜? 작년에 얘가 나왔으니까. 그냥 이걸 많이 해주신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열심히 문제 풀었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정답은 5번을 찍고 말자. 농지법에 국한된 이야기이지 전체 법에 국한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최근 15년 사이에 농지법과 관련되어서는 2번 빼고는 출제되는 2문제 중에 정답이 항상 하나는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00% 맞겠다고 하면 실력껏 다 공부하셔야 되는데 양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부분만 공부해 놓으시고 그 제한된 부분 왜 엉뚱하게 나오면 그냥 마음 편하게 5번 찍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제가 부탁드렸는데 불구하고 5번 말고 딴 거 찍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던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지법과 관련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경자유전이란 말은 좀 오래된 한문 표현이고 현재 농지는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농업인과 그리고 농지에 관한 기본 개념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에는 조안면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습니까? 한 번씩 가보시면 농지법의 점수가 둘 다 맞으실 겁니다. 농지를 봐야지 알겠습니다. 양과 1번입니다. 농지는 다음 과목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를 말한다. 찾았습니다. 1번입니다. 전답 과수원 가로해 놓습니다. 그 밖에 법적 지목에 불문하고 실제 추정했습니다. 농작물 경작지, 다른 생물의 재비를 이용한 토지를 농지라 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계량시설이란 말 추정하시고 농촌화물 생산시설이란 말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계량시설과 생산시설이 설치되게 된다고 하면 걔도 농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수지라는 곳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저수지는 농지이다 아니다. 농지입니다. 그게 농지에 대한 계량 그리고 농축산물의 생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수지, 농업용토를 보관하고 있는 저수지도 다 뭐다? 농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A번 보시게면 고정실, 온실, 버섯 재배사 등등도 다 뭐다? 농지이다. 그리고 B번에 축사 동그라미 놓습니다. 제가 축사 동그라미 하라는 이유는 다른 거 없죠. 돼지 키우는 곳으로서 한 500평 정도 돼지 키우는 축사를 만들게 되면 저 축사 거래 가격이 한 5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10년에 걸쳐 축사를 한번 만들어서 분양만 하시게 되면 10년 고생은 한 방에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재작년에 여기는 아닌데 다른 쪽에 제 수업 들으신 분 중에 축사만 전문적으로 전국 돌아다니면서 만드신 분 계시거든요. 500평 정도면 돼지 키우시면 1년 매출액이 매출이 아니라 순수입이 한 1억 2천 나온다고 합니다. 더 가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고 축사도 뭐에 해당한다? 농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농지와 관련되어서는 농지의 적용 대상은 지목이 전, 밥, 과수원이면 농사 짓건, 농사 짓지 않건 다 뭐다? 농지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전답 과수원 왜? 그러면 지목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목대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면 걔는 뭐다?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농업에 필요한 계량 또는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 그리고 그 부지가 있다고 하면 걔들도 다 뭐다? 농지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신 걸 알고 계겠습니다. 근데 우리 벼농사를 짓게 되면 그것은 경작한다고 표현합니까? 재배한다 표현합니까? 경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수확하는 농산물을 키우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경작이 되는 것이고요. 인삼이라고 하면 한 6년 정도 키우면 약효 제일 좋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삼 6년 키우게 된다고 하면 수확량은 많다 작다? 아주 작습니다. 왜냐하면 6년간 살아가는 인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4년차, 5년차에서 수확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렇게 여러 해 인삼 키우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경작이 아니라 재배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농지에 제외되는 토지 찾으셨죠? 농지에 제외되는 토지 찾았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토지는 농지에 제외한다. 1번입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 아닌 토지, 지목이 전답 과수원 아닌 토지로서 경작지 또는 재비지로 이용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3년 미만 동원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목 임야 추천없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 허가 거치지 않고 가로 해놓습니다.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른 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가 있다면 걔는 농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3번에 초지 추천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지가 아닌 것이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농사 짓건 농사 짓지 않건 죄다 뭐다? 농지입니다. 그런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 외, 그래서 지목 대인데 이곳이 실제 농사 짓게 되면 분명 농지이지만 저 농사 짓는 기간이 몇 년?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 우리 호평지구 뒤편에는 상가주택 참 많은 곳이 있는데 그 상가주택 중에 그냥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지? 그냥 빈 땅 있지 않습니까? 건물 건축하지 않고 돌리고 있는 빈 땅. 만약 그곳에서 나는 내가 먹을 야채 키우기에 텃밭으로 3년 이상 텃밭 사용하게 되면 그곳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입니까? 농지법상 농지입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냥 우리 집에 야채는 내가 다 생산하겠다고 해서 3년 이상 농사 짓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제정신이 아닌 분입니다. 대지일 때와 그리고 농지일 때와 토지의 가치는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차이 나는데 호평지구 땅이라고 하면 한 20배 정도 차이 날 겁니다. 그래서 텃밭으로 가꾸자 할 때도 몇 년만 2년 3년 미만으로만 텃밭으로 놀려야 되지 연속해서 재배하시거나 경작하시면 제정신이 아니신 분입니다. 괜한 이야기를 드렸나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 지목 임야인 산지에 있어서는 산지 전용 허가 받고 농지로 사용하는 것과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법하고 두 번째는 불법이죠. 불법으로 농지로 사용하게 된다면 걔는 농지법상 농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 칠갑산에 콩밭매는 안 한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법을 아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전용 허가 받지 않고 칠갑산에 콩밭 매시다가 교도소에 3년 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칠갑산 노래가 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유행하다가 유행이 끊겼던 것은 그분이 어디 가 계셔서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산지 전용 허가 받았다고 하면 그때는 적법한 농지이고 전용 허가 없이 농지로 바꿔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불법이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실 것이 초지. 여기 초지는 소 키울 때 필요하다 그 생각에서 보통 농지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지는 그 자체가 농업 생산에 사용하는 땅이 아니거든요. 풀 키우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초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농지에 해당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이러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인입니다. 우선 1번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1000제곱미터 동원해 놓습니다.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금 691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69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농업인은 현재 농업인과 미래 농업인으로 각각 분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농업인과 관련되어서는 농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농지 원부라고 하는 공부의 작성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농지 원부 작성 대상자인데,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토지 소유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토지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농지에 대해서는 뭐가 만들어진다? 농지 원부가 만들어집니다. 저 농지 원부의 작성 대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소유하면 농지 원부의 작성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온실 등의 시설 농지를 가지게 되면 저 시설 농지의 면적이 100평인 330제곱미터 이상일 때 농지 원부의 작성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 원부의 작성 대상이 되었다면 그분은 뭐가 된 것이다? 농업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서 그 농산물 생산해서 판매하여 농지를 나중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 야채, 배추나 물을 심고 수확할 수 있거든요. 그 야채 등을 심고 수확하게 되었을 때 수확 기간이 보통 3개월입니다. 3개월이라면 3 곱하기 대충 30일 하면 얼마?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게 되면 바로 농업인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결국 농지법에서는 3개월이나 90일이란 말이 허다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수확기간을, 농산물에 대한 수확기간을 고려한 기간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실 온실이라는 말 보시면서 시설 농지에 대한 면적은 얼마? 330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대가축 이두는 소,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가축 10두는 돼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가축 100은 토끼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금류는 1000마리, 오리, 닭을 말합니다. 그리고 꿀벌 10군이라고 하는 것은 벌통 10개를 말하는데, 그 벌통 하나에는 여왕벌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 여왕벌 한 마리 가격이 돼지 한 마리 가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불법행위고, 예전에 하남 미래지구 지정 발표되기 직전에 미리 정보 아셔가지고 하남 미래지구에 다 토지 수익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 발표하기 전에 벌통을 한 40개 갖다 놓고 버티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통을 40개 놔둬 놓으시면 이분 양봉업자인데, 그 지역이 개발되게 되면 양봉업 더 이상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러면 이분 생계를 마련해 주실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그 지역에 상가 분양권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벌통 옆에다가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해놓고 그곳에 자제분을 학교에 등하시킨다고 서류만 만들어 놓게 되면 이 비닐하우스는 주거용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 드려가지고, 대신 이 벌통 몇 개만 두면 된다? 40개 두는 게 아니라 10개. 그래서 저 10개가 보통 4천만 원에 거래됩니다. 양봉하기 위해 4천만 원 주고 샀겠습니까? 투자하기 위해 샀겠습니까? 투자하기 위해. 대신 여왕벌 10마리는 돼지 10마리와 가격이 같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농업용을 위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것. 그런데 우리 잠깐 확인해 그리고 3번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120일 차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농지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법률인데, 1962년도에는 소를 대부분 키웠겠습니까? 닭을 키웠겠습니까? 돼지를 키웠겠습니까? 그냥 돼지라고 해주십시오. 돼지라고 해주십시오. 저도 1960년대에 태어난 적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다만 그 당시에 돼지를 키우게 된다고 하면 이 돼지를 키우게 되었을 때 그 가임 기간이 3개월, 3주, 3일입니다. 그래서 저 3개월이라고 하면 대충
91일 정도입니다. 어차피 많은 날도 있고 작은 날 고려하면 90일 정도이고요. 3주라면 21일이고 3일이라고 하면 3일인데 얘를 다 더하게 되면 아마 116일 정도가 되는데 대지의 가임 기간이 사실 116일, 3월 3주 3일이거든요. 그래서 축산업에 종사해서 새끼 볼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서 1년 중에 얼마? 120일 이상 종사한 때 농업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얼마? 12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팔게 되면 그분은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저 농업인이 되게 되었을 때 하나 알아둘 게 있습니다. 전국의 농지를 모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농지를 살 수 있다고 하면 산이나 대지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전국의 땅을 모두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인이 되셔야 되고요. 그런 꿈이 있으면, 그리고 내 자제분을 서울대나 또는 좋은 데 보내겠다고 하면 얘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차원에서 이제 지역 농어촌 순반 인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꼭 면세율을 꼭 받아야 되겠다 싶으시면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리고 가끔 직불금 주는 것도 있거든요.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농업에 종사하게 되면, 농사에 종사하게 되면 며칠? 1년 중에 90일. 축산업에 종사하게 된다면 며칠? 120일. 그리고 대가축은 소 말입니다. 중가축은 돼지. 그 돼지 10마리와 꿀벌 10마리는, 여왕벌 10마리는 가격이 같다. 그 10마리 사면은 100, 1000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꿀벌은 얼마? 10군. 그렇게 파악하시면서 농업인에 관한 내용을 분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 얼굴이 시골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농지법을 잘하지 않나.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196페이지 보시게 되면 농지 소유가 있는데 여기 농지 소유와 관련되어 이 표현 하나만 확인하고 지나십니다. 196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1번입니다.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얘가 중개사법과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 한 장 넘기시면 2번 농지 소유 상한이란 말 찾으셨죠? 농지 소유 상한 찾았습니다. 얘만 보고 오늘 끝내실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농지법 끝내시고 아마 다음 기회에 또 있으시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농지 소유 상한과 관련되어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하지 아니한 때는 지금 이분은 도시인입니까? 농업인입니까? 도시인입니다. 상속 농지 중에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698페이지입니다. 698페이지에 2번 농지 소유 상한은 별표 해놓으십니다. 공법만이 아니라 중개사법에도 출제되고 간혹 학계론에서 시험에 나오는 테마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놓으셔야 됩니다.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농업인은 10만 제곱미터를 할지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데 도시는 10,000제곱미터까지만 농지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이농한 자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농한 자는 농업인이다? 농업인 아니다? 농업인 아닙니다. 그런 자는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농지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법률이거든요. 그 당시에 농업기술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품종을 농사 짓게 된다고 하면 8년까지는 농업 생산량이 어느 정도 수확되는데 9년차 똑같은 작물을 재배하게 된다고 하면 전년도에 10분의 1이 수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삼 키우게 되면 인삼은 6년 키웠을 때 수확하고 나면 몇 년간 놀리지 않습니까? 땅의 지력이 고갈되기 때문에 몇 년간 놀리듯이 한 개 품종을 8년간 심게 되면 8년까지는 괜찮은데 9년차 되면 지력이 다하기 때문에 수확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남은 2, 3년 동안은 농산을 수확하지 않고 그냥 농촌에 버텨야 된다. 도시에 일자리 찾으러 가야 된다. 도시에 일자리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이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3년 정도 이농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농지의 지력이 회복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농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얼마까지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농업으로 돼 있다고 하면
그때는 면적 제한 없이 무한전 소유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말 체험 용용을 하려는 자는 1000제곱미터 미만 가로 해놓습니다. 농지 소유할 수 있고, 이러한 면적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분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취미생활이십니까? 취미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농지 업무 작성 대상인 노무이죠. 농지 업무 작성 대상은 얼마부터? 1000 이상. 1000 이상부터. 그래서 취미생활은 1000 미만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이라면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000 미만까지만.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단부에는 농지취득 절차와 관련된 사안인데, 얘는 다음에 우리 민법 잘 하시고 나면 그때 제가 한 방에 설명하면 쉽게 이해해 주시던데요. 농지법은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으시면 좀 좋지 않나 싶고, 잘 모르면 몇 번이다? 5번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나갔던 거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은 들을 필요가 없긴 없습니다.